세상에서 가장 잘 팔리는 콜라? 그 오래된 왕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달콤함과 청량감을 모두 사로잡은 혁신, 바로 펩시 제로 라임. 과연 어떻게 코카콜라를 위협하고 전 세계를 뒤흔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봅시다. 혹시 코카콜라가 한국 시장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 하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탄산음료 종류가 워낙 많고 해외 브랜드도 넘쳐나서 별로 특별할 것도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반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자체가 드물고 설탕이 귀하던 시절이었으니 미국에서 온 이 검은 탄산음료가 주는 충격은 상당했죠. 그 시절 사람들은 와, 이게 바로 그 코카콜라야? 라면서 호기심에 가득 차서 신기해했고 단맛과 탄산이 결합된 음료를 마시면서 이게 서구 문물의 상징 같은 거구나라고 느꼈다고 해요. 특히 생일이나 명절, 집안에 손님이 오는 특별한 날에는 코카콜라가 진짜 고급 대접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시에야 설탕이 귀하고 가정집에서 마음대로 단 음식이나 음료를 먹는 게 흔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콜라 한 병을 사다가 아이들과 나눠 마시며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이라는 감동을 느꼈다고 하니 지금으로선 조금 낯선 풍경이지만 그게 실제로 한국에서 코카콜라가 빠르게 자리 잡게 된 문화적 배경이었던 셈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고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도 올라갔죠. 자연스럽게 콜라 같은 외국 음료를 접하는 기회가 늘어났고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사치품 느낌에서 점점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 마실 수 있는 음료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와중에 코카콜라는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미국적 자유와 풍요라는 이미지를 강조했고 한국인이 막연히 가지고 있던 미국 동경심을 음료 한 병에 투영시키기도 했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함께 먹는 문화가 한국에도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라는 공식이 수십 년간 공고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비만, 당뇨, 성인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자는 사회적 흐름이 커졌죠. 당연히 설탕이 꽤 들어가는 탄산음료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카콜라 측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코카콜라 라이트, 코카콜라 제로 등 저칼로리 버전을 선보였어요. 맛은 거의 비슷한데 칼로리는 낮춰서 부담도 적다는 메시지를 내세웠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카콜라 제로는 어딘가 묘하게 인공감이 느껴진다. 뒷맛이 텁텁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기존의 진짜 코카콜라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과 제로 음료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는 워낙 브랜드 파워가 강력했습니다. 편의점 진열대나 마트 매대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콜라를 사야겠다 하면 별 고민 없이 코카콜라를 집어드는 소비자가 대다수였으니까요. 특히 한국에서 코카콜라는 수십 년간 그냥 코카콜라라는 공식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실제로 펩시라든가 다른 탄산음료 브랜드가 있어도 그저 대안 제품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고 코카콜라의 점유율을 크게 흔들 만한 사건은 잘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영원한 강자는 없는 법이죠. 2021년경 한국 시장에 등장한 펩시 제로 라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 이 음료 소식을 들었을 땐 업계에서도 펩시가 제로 라인에서 또 새로운 맛을 내놨나 보네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봤다고 해요. 제로 콜라 시장 자체가 늘 존재하기는 했지만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일이 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소비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SNS를 통해서 이거 진짜 깔끔하다 기존 제로 콜라 뒷맛 문제를 라임 향이 잘 잡아준다 같은 호평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보통 제로 콜라 마시면 인공감이 너무 세다 텁텁해서 마시기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따라붙었는데 펩시 제로 라임은 그걸 상쾌한 라임 향으로 커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제로 음료도 이 정도로 깔끔할 수 있네 라는 재평가가 이어진 거예요. 특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 혹은 단맛을 줄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신제품이 하나 나왔는데 맛이 의외로 좋았다 정도지만 폭발력이 커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카콜라의 가격 인상이었죠. 한국 소비자들은 원체 가격에 민감하고 왜 우리만 더 비싸게 줘야 하느냐는 문제의식도 강한 편인데 코카콜라가 글로벌 가격 조정이니 원재료 상승이니 하는 이유로 가격을 올리자 이건 좀 심하다라는 반발이 SNS를 통해 퍼졌어요. 그러면서 코카콜라가 한국인을 호구로 보냐? 라든가 이럴 바에야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라는 글이 확산됐는데 그 타이밍에 펩시 제로 라임이 맛, 가격, 건강을 모두 사로잡는 카드로 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굳이 비싼 코카콜라를 살 이유가 있을까? 펩시 제로 라임이 더 싸고 맛있다는데 하면서 갈아타기 시작했고 이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SNS상에서는 펩라 펩시 라임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열광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요. 유명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펩시 제로 라임 시음기 같은 콘텐츠를 올리면 조회수가 폭발했고 그걸 본 시청자들이 또 구매에 나서는 선순환이 이뤄졌습니다. 코카콜라가 잠깐 이거 그냥 일시적 유행 아니야? 하다가 나중에 사태를 인지했을 땐 이미 판도가 꽤 많이 바뀌어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현상을 영국에서 음료 시장 분석 마케팅을 담당하던 조셉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직접 파악하게 된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는 한국 시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코카콜라가 강세인 곳에서 펩시가 치고 올라오는 건 좀처럼 보기 힘든데 대체 무슨 이유일까? 라는 호기심으로 한국에 와서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알아본 결과 앞서 말한 것처럼 뒷맛이 깔끔해진 제로 음료라는 혁신, 가격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민감한 반응, SNS를 통한 폭발적 바이럴이라는 삼박자가 만나면서 펩시 제로 라임이 엄청난 상승세를 탄 걸 확인합니다. 조셉 윌리엄스는 이 정도 반응이면 한국에서만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보고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펩시 제로 라임이 글로벌 시장에도 크게 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전달했다고 해요. 그러자 펩시 본사에서도 여기에 호응해 한국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럽, 아시아 다른 지역, 북미 등에서도 펩시 제로 라임을 본격적으로 내보자라고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요즘은 SNS 때문에 한 나라에서 화제가 된 제품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시대잖아요. 실제로 여러 해외 유튜버들이 한국에서 대박났다는 펩시 제로 라임을 구해봤다라는 리뷰 영상을 올리고 현지에서도 맛있다 기존 제로 콜라와 다르다 같은 반응이 나오면서 이 바람이 글로벌로 번진 거죠. 그렇게 되면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더욱 난감해집니다. 한국 시장에서야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 했는데 해외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이 펩시 제로 라임이 더 상쾌하다라거나 코카콜라 제로는 지겨운데 이건 뭔가 새롭다며 갈아타기 시작한다면 브랜드로서는 상당히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카콜라에서도 서둘러 코카콜라 라임이나 코카콜라 체리 같은 변형 맛을 내놓고 가격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할인 행사를 벌이는 식으로 대응을 해보지만 한번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예전 같으면 코카콜라가 좀 비싸더라도 결국 제일 맛있고 제일 유명하잖아 라며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한국 소비자들이 이제 그렇게 관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맛도 제법 괜찮고 가격까지 합리적인데다 SNS에서 힙하다고 소문난 제품이 하나라도 등장하면 언제든지 대체제로 갈아타는 시대가 됐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이 바로 그 대표 사례인 셈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건, 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한국 시장의 소비자 파워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을 한국에 들여오곤 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먼저 성공하면 본사가 좋아 이 제품을 다른 나라에도 빠르게 퍼뜨리자라고 판단하는 흐름이 강해졌어요. 흔히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음료 시장에서도 한국에서 성공한 레시피나 콘셉트가 곧장 글로벌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펩시 제로 라임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아무리 오랜 시간 시장을 지배해 온 브랜드라도 소비자들의 요구와 트렌드를 놓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카콜라가 한국에서 지켜온 왕자가 워낙 견고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는 영원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펩시 제로 라임이라는 작은 돌멩이가 물을 출렁이게 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격, 맛, 건강 트렌드, 그리고 SNS 마케팅 올 오브 디즈가 맞물려서 기존 질서를 뒤집은 거죠. 펩시 제로 라임이 이렇게 성공하면서 코카콜라 역시 방심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더 혁신적이거나 다양한 맛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걸 지켜보는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더 폭넓은 선택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한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 시장이 정체될 수 있지만, 펩시 제로 라임처럼 혁신적인 대안이 등장하면 시장 전체가 활력을 띠게 되고 결국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는 전형적 예시기도 해요. 한편 한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SNS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고 대안을 찾아내면 시장이 실제로 바뀐다는 경험을 하게 되니 이런 흐름이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가령 이 음료 가격 왜 이렇게 비싸? 맛도 별론데라고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회사를 대체할 다른 음료나 제품으로 갈아타는 일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는 기업들에게도 큰 압박이지만 동시에 더 나은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펩시 제로 라임이 코카콜라의 오랜 왕좌를 뒤흔든 건 단순히 새로운 라임 향의 음료가 맛있다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의 건강 지향 트렌드, 가격 민감도, SNS 영향력, 그리고 혁신의 속도가 한데 어우러져 글로벌 시장 판도마저 바꿔버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카콜라가 완전히 밀려났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야 언제나 1등이니까라는 자만은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펩시 입장에서는 우리도 한국에서 검증된 걸로 승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앞으로도 이런 식의 한국발 혁신 제품이 계속 등장한다면 다른 거대 브랜드들도 긴장을 놓지 못할 겁니다.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첫째, 코카콜라는 1960에서 70년대부터 한국 시장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고, 둘째, 2000년대에 들어 건강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제로 칼로리 음료가 인기를 끌었지만 코카콜라는 맛 문제와 가격 인상 문제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샀으며, 셋째, 동시에 등장한 펩시 제로 라임은 예상 밖의 맛 혁신 라임 향으로 뒷맛을 깔끔하게 해결과 공격적인 SNS 마케팅, 그리고 합리적 가격을 무기로 한국 시장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이 성공이 그대로 글로벌 시장으로 퍼져나가면서 코카콜라 독주의 시대를 재편할 만한 파급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결국 맛, 가격, 건강, 트렌드 이 네 요소를 균형 있게 맞춘 브랜드가 왕좌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강자는 기존의 명성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교훈이라요. 한국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엄격한 취향과 SNS 파급력을 갖고 있고, 한번 이거 좋다고 입소문이 나면 순식간에 매출이 폭발하는가 하면 마음이 돌아서면 한 번에 이탈해버리는 양면을 지니고 있죠. 펩시 제로 라임은 그 특수성을 잘 활용했고, 코카콜라는 뒤늦게 대응에 나서게 된 사례입니다. 이제 앞으로 코카콜라가 어떻게 반격에 나설 것인지, 펩시가 또 다른 변형 버전을 내놓으면서 계속 유리한 고지를 점할지 혹은 전혀 새로운 브랜드가 등장해 시장을 뒤흔들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어쨌든 확실한 건 음료 시장이 과거처럼 한 브랜드 독주 체제로 굳어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해졌고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탄생한 작은 변화가 세계적인 음료 시장의 질서를 뒤집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게 바로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흥미롭고도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제품이, 어떤 아이디어가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그 시 발점이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